40년 세월 펄펄 끓는 가마솥 증기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빨갛게 익어버린 손마디가 자식농 가는 길 닦아주는 훈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평생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제 뺨을 후려칠 빌미가 된다는 것을 환갑이 훌쩍 넘은 차가운 호텔 복도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새벽 4시 명숙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몸이 일어나는 것이 어느새 65년 인생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을 뻗어 낡은 스탠드를 켜니 희미한 불빛이 좁은 방 안을 간신히 밝혔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들뜨고 습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방은 명숙 씨에게 소중했습니다. 국밥집 2층, 계단을 올라가면 나오는 이 작은 공간이 4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으니까요.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하지정 맹류 때문에 종아리 혈관이 붉어져 나온 지 오래였습니다. 명숙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낮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 소리조차 누가 들까봐 재빨리 입을 다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공간인데도 말입니다. 평생 자신의 고통을 숨기며 살아온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낡은 앞치마가 주르륵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름때가 배어 빳빳해진 천, 고춧가루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 끈. 명숙 씨는 그중 가장 덜 낡은 것을 골라 몸에 둘렀습니다. 거울을 보니 백발이 성성한 머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턴가 염색도 포기했습니다. 누구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애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마다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낡은 나무 계단이 명숙 씨의 무게를 버티느라 삐걱거렸습니다. 1층 국밥집 주방에 도착하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제 끓인 사골 국물이 식으며 응고된 기름층, 무쇠 가마솥에 배인 된장 냄새, 그리고 싱크대에 남은 설거지 비누 향까지. 이 모든 것이 명숙 씨의 인생이었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확 피어올랐습니다. 손등에 닿은 뜨거운 증기에 살같이 따끔거렸지만 명숙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만 번 당한 화상입니다. 손마디마다 울퉁불퉁 박힌 흉터가 그 증거였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니 간이 딱 맞았습니다. 40년을 끓인 국물 맛은 혀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법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사각사각 무가 얇게 썰려나갔습니다. 칼날에 비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그 빛을 보다가 명숙 씨는 문득 멈칫했습니다.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이마, 꺼진 눈두덩, 앙상한 광대뼈. 이게 저인가 싶었습니다. 25의 과부가 되고 갓난아기 도훈이를 업고 시장통 구석 좌판에서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그때는 젊었습니다.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도훈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는 날이면 밤새 국밥을 끓여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하늘이 무너져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명숙 씨는 칼을 내려놓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애써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은 잘 자랐고 며느리는 착하고 손주도 건강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슴 한구석이 이렇게 시린 걸까요? 싱크대 옆 낡은 비닐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숙 씨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간직한 물건이었습니다.
도훈이가 태양건설에 합격했을 때 받은 통지서가 그 안에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명숙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꺼내보곤 했습니다. 그 글자들을 읽을 때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랑스러움보다 먼저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도훈이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삽니다. 며느리 은채 씨와 단란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얼굴 보러 오고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줍니다. 효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명숙 씨는 비닐봉투를 도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물을 써는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40년이 만든 숙련입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1시간 뒤면 단골 손님들이 들어올 시간입니다. 명숙 씨는 국밥 그릇을 꺼내 정갈하게 닦았습니다. 물기를 털어내며 그릇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금이 간 것은 없는지, 이가 나간 곳은 없는지, 손님에게 내놓는 그릇만큼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 명숙 씨의 철칙이었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끄무레한 여명이 시장통을 비추었습니다. 저 멀리서 청소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루가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 내일도 똑같을 하루. 명숙 씨는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펄퍽 끓어오르는 국물을 저으며 명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끓인 이 국물처럼 내 인생도 펄펄 끓었습니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국물 표면에 기름이 굳어지듯 제 마음도 어느새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이게 인생이라고 명숙 씨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뭔가 놓쳐버렸다는 것을, 그 무엇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막연한 불안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주방 환풍기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에 명숙 씨의 백발이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명숙 씨는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구로공단 인근 벽돌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던 시커먼 연기. 그 연기 속을 뚫고 좌판을 끌고 다니던 25살의 자신. 젖먹이 아들을 등에 업고 무거운 가마솥을 끌면서도 한 번도 주저앉지 않았던 그 시절. 80년대였습니다. 온 나라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해도 꿈은 있었습니다. 명숙 씨의 꿈은 단 하나, 도훈이를 대학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 하나로 40년을 버텼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사골뼈를 받아왔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버리는 뼈를 얻어다 푹푹 고아 국물을 만들었습니다. 손님이 한 그릇 먹을 때마다 명숙 씨는 도훈이의 학비가 조금씩 모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럴 때면 국밥 대신 김밥을 말아 공장 앞에서 팔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 김을 펼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학원비 낼 날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도훈이는 중학교에 입학했고 명숙 씨의 좌판은 허름한 가게로 바뀌었습니다. 시장 구석,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옆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곳이었지만 명숙 씨에겐 궁전이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고 가마솥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도훈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마다 명숙 씨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보며 국밥을 한 그릇 더 끓여 갖다 주곤 했습니다. 도훈이는 먹기 싫다고 했지만 명숙 씨는 우겨서라도 먹였습니다. 공부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도훈이는 말했습니다. 대학은 안 가도 된다고. 취직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그 말을 들은 명숙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기특해서가 아니라 미안해서였습니다. 자식이 자기 꿈을 접고 어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명숙 씨는 다음 날 도훈이에게 말했습니다. 대학은 꼭 가야 한다고. 어미가 책임지겠다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명숙 씨는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낮에는 국밥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다른 가게 청소를 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굽은 허리는 더 굽어졌고 손마디는 더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훈이의 합격 통지서를 받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도훈이가 명문대에 합격한 것입니다. 명숙 씨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0년 인생 통틀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명숙 씨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주방, 끓어오르는 국물, 차가운 칼날.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명숙 씨의 자리는 여전히 이곳이었습니다. 제2장, 정계 굽은 등과 맞바꾼 세월. 80년대 초반 구로공단 인근은 회색빛 세상이었습니다. 벽돌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덮었고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밤낮으로 귓전을 울렸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명숙 씨는 좌판 하나를 펼쳤습니다. 시장 입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 한 구석이었습니다. 좌판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천막을 기둥에 묶어 비를 가리고 낡은 판자 위에 연탄불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위에 작은 가마솥 하나. 전 재산이 그게 다였습니다. 명숙 씨는 그 작은 솥에 물을 끓이고 정육점에서 얻어온 사골뼈를 넣었습니다. 뼈는 정육점 주인이 버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살점도 거의 없고 부러진 것들이었지만 명숙 씨에게는 금덩이였습니다. 사골을 고는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구수하고 진한 냄새였습니다. 지나가던 공장 노동자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야간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따끈하게 끓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처음 하는 장사였습니다. 25살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석 달 만에 다시 세상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등에는 100일도 안 된 도훈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지만 가끔 칭얼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명숙 씨는 몸을 흔들어 아이를 달랬습니다. 첫 손님이 앉았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작업복은 누더기처럼 헤어져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떠서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명숙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맛이 없는 건가? 짜거나 싱거운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그릇을 비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국물이 진하네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명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드시겠어요? 밥을 더 넣어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잘 먹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500원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 돈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애 첫 장사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 500원이 명숙 씨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손님은 그 한 명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명숙 씨는 하루 종일 좌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훈이는 배가 고파 울었고 명숙 씨는 천막 뒤로 돌아가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젖을 빨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은 2명 더 왔습니다. 모두 공장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국밥을 먹으며 명숙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애를 키우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힘들겠네요. 아이 아빠는 어디 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밥값을 낼 때 조금 더 얹어줬습니다. 명숙 씨는 사양했지만 그들은 그냥 두고 갔습니다. 그날 명숙 씨가 번 돈은 1,500원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좌판 앞에 앉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연탄불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명숙 씨의 손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국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도훈이는 자랐습니다. 100일, 돌, 2돌. 명숙 씨는 아이의 생일마다 작은 떡 1개를 사줬습니다. 자신은 먹지 않았습니다. 도훈이가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3살이 되자 도훈이는 좌판 옆에서 놀았습니다. 명숙 씨는 아이가 다칠까봐 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국물을 끓이면서도 눈은 도훈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연탄불 가까이 가면 재빨리 손을 뻗어 잡아당겼습니다. 도훈아, 거기 가면 안 돼. 뜨거워. 엄마, 나도 국밥 먹고 싶어. 그래,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게 끓여줄게. 명숙 씨는 작은 그릇에 국밥을 담아 식혀서 도훈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는 숟가락으로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명숙 씨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도훈이가 5살이 되던 해 명숙 씨는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시장 지하 계단을 내려가면 나오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은 낮고 창문도 없었지만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곳에 간판을 달았습니다. 명숙네 국밥. 손수 쓴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명숙 씨에게는 자랑스러운 간판이었습니다. 가게를 연 첫날 명숙 씨는 도훈이를 안고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도훈아, 봐. 엄마 가게야. 여기서 우리 열심히 살자. 아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 씨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게 임대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당시 명숙 씨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해도 간신히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도훈이 밥과 옷값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낮에는 국밥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다른 식당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여야 했으니까요. 잠은 하루에 2시간. 그것도 깊이 잘 수 없었습니다. 도훈이가 밤에 깨면 달래야 했고 가게 걱정에 눈을 뜨곤 했습니다. 명숙 씨의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허리가 굽고 무릎이 시리고 손마디가 퉁퉁 부었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아프면 참았습니다. 진통제 한 알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도훈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명숙 씨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은 부모들이 함께 왔지만 도훈이는 어머니 혼자였습니다. 명숙 씨는 그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아빠보다 더 힘이 세잖아. 그 말에 명숙 씨는 울컥했습니다.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엄마를 위로할 줄 알았습니다. 명숙 씨는 도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할게. 우리 도훈이 걱정하지 마. 학교가 끝나면 도훈이는 국밥집으로 왔습니다. 명숙 씨는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을 놓아줬습니다. 도훈이는 그곳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손님들의 소란스러운 소리 속에서도 아이는 집중했습니다. 명숙 씨는 국물을 끓이면서도 틈틈이 도훈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연필을 잡고 공부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명숙 씨는 도훈이에게 국밥을 먹였습니다. 고기를 듬뿍 넣어서 주었습니다. 자신은 건더기 없는 국물만 마셨습니다. 밥은 식어서 딱딱해진 것을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도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고기 안 먹어? 엄마는 국물이 더 좋아. 너는 많이 먹어야 해. 공부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명숙 씨도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이에게 먼저 주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이 명숙 씨의 유일한 소망이었으니까요. 도훈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마다 명숙 씨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상장을 받아들고 가게 벽에 붙였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공부를 잘하나 봐요? 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명숙 씨는 그 상장들을 볼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도훈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왜? 친구들은 다 다니잖아. 학원비가 비싸잖아. 나는 혼자 공부할 수 있어. 명숙 씨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13살 아이가 집안 형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도훈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훈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학원 보낼 돈은 있어.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진짜? 진짜야. 엄마를 믿어. 하지만 사실 학원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밤 설거지 아르바이트에 더해 새벽 청소일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일했습니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겨울밤 추운 새벽에 청소를 하다가 명숙 씨는 쓰러졌습니다. 어지러움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숨을 골랐습니다. 조금만 쉬자. 조금만. 하지만 눈을 감자마자 도훈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아이. 엄마를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아이. 명숙 씨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쓰러지면 안 돼. 도훈이가 있어.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날 명숙 씨는 도훈이에게 새 교복을 사줬습니다. 중고가 아닌 새 것이었습니다.
석 달치 월세를 밀리면서 산 교복이었지만 명숙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새 교복을 입고 웃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멋있어? 멋있지. 우리 도훈이가 제일 멋있어. 명숙 씨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꼭 대학에 보내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리라. 고등학교 3년은 전쟁 같았습니다. 도훈이는 입시 준비로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명숙 씨는 학원비와 참고서 값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손마디는 더 이상 펴지지 않았고 허리는 완전히 굽어버렸습니다. 거울을 보면 40대에 불과한 자신이 60대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늙는 것보다 도훈이가 꿈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명문대 합격 통지서. 도훈이가 그것을 들고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명숙 씨는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통지서를 받아들고 글자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합격. 우리 도훈이가 합격했어. 명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년을 버틴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쁨과 안도와 고통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단골들은 명숙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명숙 씨, 축하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요. 하지만 명숙 씨는 알았습니다. 고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대학 등록금이 남아 있었고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명숙 씨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대학 4년 명숙 씨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도훈이가 학교에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용돈을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구멍난 신발을 신었지만 도훈이에게는 부족함 없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도훈이가 태양건설에 합격한 것입니다. 대기업이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였습니다. 명숙 씨는 합격 통지서를 받고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 왔구나. 우리 도훈이가 다 컸구나. 25년. 25의 과부가 되어 혼자 키운 아들이 드디어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명숙 씨는 통지서를 낡은 비닐봉투에 넣어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밤마다 그것을 꺼내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라왔습니다. 도훈이는 회사 일로 바빴고 명숙 씨를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만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외로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세월은 흘러 도훈이는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은채 씨는 검사였습니다. 똑똑하고 당당한 여자였습니다. 명숙 씨는 며느리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니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도훈이는 더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방문도 드물어졌습니다. 명숙 씨는 혼자 국밥집을 지켰습니다. 굽은 허리, 퉁퉁 부은 손마디, 하지정맥류로 붉어진 다리.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명숙 씨는 낡은 비닐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도훈이의 합격 통지서. 그것을 보며 명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바란 게 이거였나? 아들은 성공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명숙 씨는 통지서를 도로 넣고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펄펄 끓는 국물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아주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으며 명숙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자리인가 보다. 그 말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세한 의문도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곧 단골 손님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명숙 씨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백발의 노파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40년을 버틴 악착 같은 생명력이 그 눈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40년을 지탱해온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명숙 씨는 마침내 자신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명숙 씨는 국자를 내려놓고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낡은 벽걸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명수가, 나 화영이야.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명숙 씨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화영?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태양건설 오너의 아내가 된 여자. 명숙 씨는 그 이름만 들어도 위축되었습니다. 화영아. 무슨 일이야? 이번 주 토요일 동창회 있잖아. 너 올 거지? 나는 가게가 바빠서. 야, 이번엔 특별해. 호텔에서 하는 거야. 롯데호텔 그랜드 볼룸. 있어 보이지? 너도 와야지. 우리 반 애들 다 모이는데. 명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동창회는 언제나 고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동창들 사이에서 낡은 옷을 입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화영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수가,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그래. 너 아들 태양건설 다니지? 거기 우리 남편 회사잖아. 명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훈이 이야기가 나오자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응, 그런데 그게 말이야. 요즘 회사에 좀 문제가 있대. 내부에서 고자질하는 놈이 있다는데 혹시 내 아들 뭔가 아는 거 있어? 명숙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훈이가 최근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도훈이가 회사 일은 잘 안 얘기해서. 그래, 뭐 됐어. 토요일에 봐. 꼭 와야 해. 알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숙 씨는 수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영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명숙 씨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입을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모두 낡고 색이 바랜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10년 전에 산 검은색 투피스를 꺼냈습니다. 좀이 슬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초라한 노파가 보였습니다. 화장을 할까 했지만 화장품도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냥 머리만 단정히 빗었습니다. 롯데호텔은 명숙 씨의 세계와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호화로운 샹들리에, 정장 차림의 사람들. 명숙 씨는 입구에서 주춤거렸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설 곳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랜드 볼룸에 들어서자 동창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화려했습니다. 비싼 드레스, 반짝이는 보석, 우아한 헤어스타일. 그들은 서로 웃으며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명숙 씨는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가 알아볼까봐 몸을 움츠렸습니다. 명수가 화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숙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영이 다가왔습니다.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여왕 같았습니다.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왔네. 근데 그 옷은 뭐야? 10년 전 거 아니야?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명숙 씨를 훑쳤습니다. 명숙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 그래도 왔으니까 됐어. 자, 이거 들어줘. 화영은 자신의 핸드백을 명숙 씨에게 건넸습니다. 명숙 씨는 멍하니 그것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진 좀 찍을 건데 가방 들고 있어. 바닥에 놓으면 더러워지잖아. 응. 명숙 씨는 화영의 가방을 안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화영은 다른 동창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명숙 씨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하녀처럼. 사진 촬영이 끝나고 화영이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나저나 명수가 내 아들 말인데. 화영은 명숙 씨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복도였습니다. 화영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내 아들, 우리 회사에서 뭐 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도훈이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 열심히? 그래, 열심히 뒤통수 치고 있겠지. 내 아들이 내부 고발 준비한다는 거 알고 있어? 명숙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부 고발. 그 단어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그게 무슨 자재비리? 우습지. 우리 회사가 얼마나 깨끗하게 운영되는데. 그런데 내 아들놈이 감히 뭘 안다고 고자질하려고 해? 검찰에 자료 넘기려고 한대? 화영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명숙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습니다. 화영아, 도훈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뭔가 오해가. 오해? 증거가 다 있어. 내 아들이 사진 찍어 놓은 서류들, 녹음 파일들 다 확인했어. 명숙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훈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회사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화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도훈이는 그냥 놔줘. 내가 뭐든 할게. 뭐든?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화영은 명숙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명숙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내가 국밥이나 팔면서 무슨 힘이 있어? 근본도 없는 게. 생각해봐, 명수가. 너 아버지가 뭐 했어? 식모일하다가 술 처먹고 죽었잖아. 그런 집안 피를 받은 놈이 감히 재벌 회사에 덤비겠다고? 웃기지도 않아. 명숙 씨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식모딸. 고등학교 때 화영이 자신을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도훈이는 정직하게 살아왔어. 내가 아들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어. 명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화영은 비웃었습니다. 정직? 배신이 정직이야? 회사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치는 게. 도훈이가 왜 그렇게 했겠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 이유는 간단해. 너희 같은 집안 것들은 아무리 키워줘도 본성을 못 버려. 비천한 피는 못 속이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영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명숙 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탁!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명숙 씨는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식모딸 주제에? 화영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멀게 느껴졌습니다. 명숙 씨는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뜨거운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명숙 씨의 입에서 저절로 사과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사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훈이가 떠올랐습니다. 도훈이가 회사에서 더 힘들어질까봐. 도훈이가 보복을 당할까봐. 그 두려움이 명숙 씨를 짓눌렀습니다. 미안해, 화영아. 내가 잘못했어. 도훈이한테 잘 타일러 볼게. 제발 우리 아들만 그냥.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존엄을 내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영은 비웃었습니다. 그래, 잘 타일러. 그리고 다음 주까지 내 아들이 모은 자료 다 가져와. 안 그러면. 뭐 알지?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영은 돌아서서 볼룸으로 걸어갔습니다. 높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딱딱 울렸습니다. 명숙 씨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등에 닿았습니다. 뺨은 계속 화끈거렸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피부가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멍이 들 것입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볼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명숙 씨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40년을 굽은 허리로 국밥을 끓였습니다. 손마디가 뒤틀리도록 설거지를 했습니다. 무릎이 망가지도록 청소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도훈이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훈이 때문에 명숙 씨는 지금 호텔 복도에서 뺨을 맞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명숙 씨는 자문했습니다. 도훈이를 잘못 키운 걸까요? 너무 고생시킨 걸까요? 아니면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명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훈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정직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내부 고발을 하려 한다면 분명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정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이기는 세상이었습니다. 화영처럼 돈과 권력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세상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이었습니다. 40년을 참아온 울음이었습니다.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도훈이야. 괜찮아?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숙 씨는 흐느끼는 소리를 억지로 참았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도훈아, 너는 괜찮니? 엄마 나. 사실은 도훈이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명숙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회사에서 잘못된 일이 있어. 내가 증거를 모았는데 엄마. 나 이거 신고해야 할 것 같아. 근데 회사에서 압박이 심해. 엄마한테 피해갈까봐 걱정돼. 명숙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엄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너는 옳은 일을 해. 엄마는 괜찮아. 진짜? 엄마한테 피해가도? 응. 엄마는 강해. 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 알았지?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숙 씨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습니다. 멍은 내일이면 선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도훈이에게는 엄마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명숙 씨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뺨을 맞은 것보다 식모딸이라고 욕먹은 것보다 더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친 헌신이 아들을 위협하는 빌미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아팠습니다. 명숙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오른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명숙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명숙 씨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학벌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굽은 허리와 빨간 손마디뿐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호텔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따갑게 아팠습니다. 명숙 씨는 뺨을 감싸고 걸었습니다. 시장통까지 걸어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버스비가 아까워 걸었습니다. 1시간을 걸어 국밥집에 도착했을 때 명숙 씨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2층 방으로 올라가 불을 켰습니다. 낡은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숙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뺨의 멍이 더 진해져 있었습니다. 보라색과 빨간색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차가운 수건을 뺨에 댔습니다. 얼음이 없어서 찬물에 적신 수건이었습니다. 시원한 감촉이 뺨을 식혔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내일도 가게를 열어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이 얼굴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명숙 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도훈이었습니다. 화영이 말한 대로 자료를 가져가야 할까요? 도훈이를 설득해야 할까요? 명숙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날 밤 명숙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뺨의 통증과 가슴의 아픔이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명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걸까? 평생 옳게 살려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명숙 씨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몰랐습니다. 이 어둠이 끝나려면 더 깊은 절망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예상치 못한 구원의 손길이 뻗쳐질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같은 호텔 15층, 은채 씨는 법조인 모임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단정하고 냉철해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제범죄를 다루는 검사. 10년 경력 동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감정에 휘둘린 적은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은채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봤습니다. 비상계단 쪽이었습니다. 다가가자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낮게 흐느끼는 소리. 은채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 한 구석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파였습니다. 낡은 검은색 투피스를 입고 뺨을 손으로 감싼 채 울고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은채 씨의 목소리에 명숙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부어오른 오른쪽 뺨,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은채야. 명숙 씨는 재빨리 손으로 뺨을 가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채 씨는 빠르게 다가와 명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뺨을 살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봤습니다. 폭행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손바닥 자국, 부기, 피하 출혈. 누가 그랬어요?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명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넘어져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건 폭행 흔적입니다. 누가 어머님을 때렸어요? 은채 씨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은채야, 그냥 넘어가자. 도훈이한테 피해 갈까봐. 도훈이요? 이게 도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명숙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화영과의 관계, 태양건설, 도훈이의 내부 고발, 동창회에서 당한 폭행, 모든 것을 은채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명숙 씨의 이야기가 끝나자 은채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올게요. 은채야, 뭐 하려고? 제발 가만히 있어. 일 더 커지면. 어머님. 은채 씨는 명숙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바르게 사신 것처럼 저도 바른 일을 할 겁니다. 믿어주세요. 은채 씨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걸음걸음이 단호했습니다. 먼저 그랜드 볼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훑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그중 한 여자를 찾았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 화영이었습니다. 은채 씨는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김화영 씨 맞으시죠? 화영은 돌아봤습니다. 낯선 여자였습니다. 화영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부 검사 이은채입니다. 은채 씨는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김명숙 씨 아시죠? 오늘 여기서 만났을 텐데요. 화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했습니다. 명숙이요? 오래된 친구죠. 그런데 그게 왜요? 친구에게 폭행을 가하셨습니다.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은채 씨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판결문을 읽듯 또박또박했습니다. 폭행이요? 무슨 소리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흔적, 그리고 이 호텔의 CCTV. 호텔 보안팀에 이미 자료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화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채 씨는 계속했습니다. 태양건설 관련해서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재 비리 의혹에 대한 내부 고발이 접수 예정입니다. 귀하의 남편분이 대표이사시죠? 그건 다 오해예요. 우리 회사는 깨끗해요. 판단은 검찰과 법원이 하는 겁니다. 김하영 씨,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합니다. 조만간 소환 통지를 받으실 겁니다. 은채 씨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화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화영에게 쏟아졌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은채 씨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볼륨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호텔 보안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보안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검사 이은채입니다. CCTV 열람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자 보안팀장이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무슨 사건인가요? 폭행 사건입니다. 오늘 오후 7시경 그랜드 볼룸 복도 영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팀장은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복도 영상이 떴습니다. 은채 씨는 집중해서 봤습니다. 화영과 명숙 씨가 복도로 나가는 장면. 화영이 명숙 씨를 구석으로 몰아가는 장면. 그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존해 주세요. 증거 자료로 사용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채 씨는 핸드폰으로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두 번째 단추를 끼웠습니다. 보안실을 나와 다시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명숙 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명숙 씨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증거 확보했어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은채야, 괜히 너까지 힘들어지면 어떡해. 어머님, 은채 씨는 명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혼자 싸우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있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명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사흘 후, 은채 씨는 도훈이와 함께 지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도훈이가 모은 자료였습니다. 자재 구매 내역서, 실제 사용 내역서, 차액이 수십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한 자료도 있습니다. 도훈이의 설명을 들으며 은채 씨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잘했어요. 이 정도면 기소는 확실합니다. 근데 은채, 회사에서 압박이 심해. 나한테만이 아니라 엄마한테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움직인 거예요. 은채 씨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폭행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김하영, 폭행죄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남편 최진수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만간 소환할 겁니다. 도훈이는 놀란 표정으로 은채를 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신 거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진단서도 받았고,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세요. 고마워, 은채. 정말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은채 씨는 다시 서리로 눈을 돌렸습니다. 감상은 나중에, 지금은 일을 끝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태양건설 본사, 은채 씨는 수사팀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최진수 대표의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최진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은채 씨는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수사관들이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뒤지고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회사는 깨끗하다고. 그건 수사 결과가 밝혀줄 겁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진수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채 씨는 명숙 씨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2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명숙 씨가 나왔습니다. 뺨에 멍은 여전했지만 표정은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은채야, 들어와. 은채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숙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태양건설. 명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도훈이는 안전해요.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서 보호받을 겁니다. 회사는 무너질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명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채 씨는 계속했습니다. 김하영도 폭행죄로 기소될 겁니다. 집행유예는 면하기 힘들 거예요. CCTV 영상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은채야. 명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님. 은채 씨는 명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옳게 사셨어요. 그런 어머님이 부당하게 당하시는 걸 제가 가만히 볼 수 없었어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명숙 씨는 울먹였습니다. 은채 씨는 명숙 씨를 안았습니다. 두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기자들, 태양건설 직원들, 그리고 피해자들. 명숙 씨도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 은채 씨가 일어섰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하영은 지난 월 1 롯데호텔에서 피해자 김명숙의 뺨을 손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폭행치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 최진수는 태양건설 대표로 재직하며 자재 구매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합니다. 은채 씨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진단서, 회계자료, 내부 문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화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사소한 다툼이었을 뿐. 사소한 다툼? 은채 씨가 끊었습니다. CCTV를 보시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가고 협박하고 폭행하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이를 사소한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진술하시겠습니까? 명숙 씨가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옳은 일을 하려 한다고 저를 때리고 욕했습니다. 명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식모딸이라고 비천한 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비천한 건 남의 약점을 잡고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돈과 권력으로 약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이라는 것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숙 씨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습니다. 제 권리를 찾겠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하영, 폭행치상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진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명숙 씨를 은채 씨와 도훈이가 맞이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어머님, 잘하셨어요. 명숙 씨는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법정 밖은 밝았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명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명숙 씨의 국밥집은
여전히 새벽 4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국물이 펄펄 끓었고 단골 손님들은 변함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명숙 씨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뺨의 멍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생겨났습니다. 단단함이었습니다. 40년을 굽신거리며 살았던 여자가 이제는 허리를 펴고 서 있었습니다. 명숙 씨, 국밥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명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똑같이 끓였는데. 아니에요. 뭔가 달라요. 국물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손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국물은 똑같았지만 끓이는 사람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명숙 씨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으로 끓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은채 씨였습니다. 손에는 예쁜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선물이에요. 명숙 씨는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갔습니다. 뭔데? 열어보세요. 명숙 씨는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구두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분홍색 구두가 나타났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낮은 굽, 편안해 보이는 디자인. 이게 어머님 신발이 너무 낡으셔서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걸로 골랐어요. 명숙 씨는 구두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 쥐어지는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싸구려 운동화만 신었던 명숙 씨에게 이 구두는 사치품 같았습니다. 은채야, 이거 비쌌겠다. 나는 이런 거 신을 일이 없는데. 어머님, 은채 씨는 명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예쁜 신발 신으실 자격이 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님을 위해 사세요. 명숙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구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은채야. 그리고 어머님. 은채 씨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행 가세요. 여행? 네. 어머님 평생 여행 한 번 안 가보셨잖아요. 바다 보러 가세요. 산 보러 가세요. 어디든 좋아요. 가고 싶은데 가세요.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 이건 너무 많아. 못 받아. 어머님이 도훈이한테 쏟으신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받으세요. 그리고 꼭 여행 가세요. 은채 씨는 봉투를 명숙 씨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분홍 구두를 가리켰습니다. 이 구두 신고 가세요. 어머님께 잘 어울릴 거예요. 은채 씨가 돌아간 후 명숙 씨는 한동안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분홍색. 평생 한 번도 신어본 적 없는 색이었습니다. 언제나 검은색, 회색, 갈색. 눈에 띄지 않는 색만 골라 입었습니다. 명숙 씨는 구두를 신어봤습니다. 발에 딱 맞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분홍 구두. 어울리지 않았지만 명숙 씨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칠 후 명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여행을 가기로. 기차표를 사러 서울역에 갔습니다. 창구 앞에 서니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명숙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 걸까요? 산? 강? 아니면 바다요. 바다 보러 갈래요. 어느 바다요? 동해, 서해, 남해? 동해요.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강릉행 기차 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출발이에요. 그걸로 주세요. 명숙 씨는 돈을 냈습니다. 직원이 기차표를 건넸습니다. 명숙 씨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명숙. 3글자였습니다. 도훈이 엄마도 며느리 시어머니도 아닌
김명숙이라는 이름. 명숙 씨는 그 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숙 씨는 시장을 걸었습니다. 40년을 매일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채소가게, 생선가게, 정육점.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상인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숙 씨, 어디 갔다 와요? 응, 볼일 좀 봤어.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명숙 씨는 웃었습니다. 글쎄, 그냥 기분이 좋네.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2층 방으로 올라가 짐을 꾸렸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분홍 구두. 짐을 꾸리다가 낡은 비닐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훈이의 합격 통지서가 들어있는 그것. 명숙 씨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꺼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도훈이는 잘 크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미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숙 씨는 비닐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명숙 씨는 마지막으로 국밥을 끓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국밥이었습니다. 고기를 듬뿍 넣었습니다. 파도 넉넉히 넣었습니다. 그릇에 담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40년을 끓였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끓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국물 한 술, 밥 한 숟가락.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가마솥을 닦고 도마를 씻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을 봤습니다. 명숙네 국밥.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명숙 씨에게는 소중한 간판이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웠어. 40년 동안. 그리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의 시대가 끝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명숙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분홍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5년을 산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5시. 평소 같았으면 가게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역까지 가는 버스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기차가 서 있었습니다. 강릉행 기차. 명숙 씨는 표를 확인하고 탔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가방을 선반에 올려놓고 분홍 구두를 신은 발을 편하게 뻗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울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명숙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빌딩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해가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명숙 씨는 숨을 멈추고 그것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평생 새벽마다 일어났지만 해 뜨는 것을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해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구름을 황금빛으로 만들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 빛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40년 세월, 펄펄 끓는 가마솥 증기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빨갛게 익어버린 손마디가
자식 놈 가는 길 닦아주는 훈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숙 씨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일부였을 뿐입니다. 명숙 씨에게는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꿈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고, 바람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억눌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식이라는 족쇄, 희생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였습니다. 굽어버린 등 뒤로도 아직 찬란한 노을이 지고 있다는 것을. 명숙 씨는 분홍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새 신발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타지 않은 깨끗한 신발이었습니다. 이 신발로 명숙 씨는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바다도 산도 어디든.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명숙 씨는 모든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았습니다. 여행 가방을 든 것으로 보아 여행객 같았습니다. 여자가 말을 건넸습니다. 어디 가세요? 강릉이요. 바다 보러 가요. 혼자 가세요? 네, 혼자요.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단하세요. 혼자 여행하시다니. 명숙 씨는 웃었습니다.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멋있으세요. 멋있다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2시간쯤 지나자 기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강릉역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서니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내 나는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버스를 타고 바다로 갔습니다. 정동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쿵쿵 부딪히는 소리. 명숙 씨는 그 소리에 이끌려 걸었습니다. 모래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명숙 씨는 분홍 구두를 벗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파고들었습니다. 간지러웠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명숙 씨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파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바다는 넓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하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 넓은 바다를 보며 가슴이 뻥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좁은 주방에 갇혀 살았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그곳에서 가마솥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상은 넓었습니다. 바다처럼 넓었습니다. 명숙 씨는 2팔을 벌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백발을 흩날렸습니다. 옷자락을 펄럭였습니다. 명숙 씨는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크게 40년을 참아온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바다가 그 소리를 받아주었습니다. 파도 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명숙 씨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노을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모래사장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굽어버린 등, 빨개진 손마디, 붉어진 혈관, 모든 것이 명숙 씨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명숙 씨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을은 천천히 졌습니다. 붉은빛이 주황빛으로, 주황빛이 보라빛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은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 그림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내일은 또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강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 더 있을까요? 어디든 좋았습니다. 이제 명숙 씨는 자유였습니다. 갈 곳은 많았고 시간은 남아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분홍 구두를 다시 신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래사장을 따라 바다를 따라 석양이 명숙 씨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굽은 등이 만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조차 아름다웠습니다. 명숙 씨는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65년을 살았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김명숙이라는 이름으로 누구의 엄마도 며느리 시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사는 인생.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명숙 씨의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명숙 씨는 계속 걸었습니다. 분홍 구두를 신고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유를 만끽하며 홀로 피어난 꽃 한 송이처럼